네. 보통 이제 특정 시기마다 꽂히는 노래가 있죠. 저는 여기 밑에 적어드렸지만, 이 에디 이긴스 트리오라는 노래에 요즘 빠졌습니다. 그 그룹에. 재즈 뮤지션인데요.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따가도 이 뮤지션의 다른 노래 한번 들어볼 텐데, 오늘 같은 밤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그런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뭐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저작권 침해 안 당할 만한 그런 곡 유튜브에 있으면 보통 외국 노래인데 좀 기악곡 위주로 연주한 저 가사가 없는 그런 노래들은 저작권에 해당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올려주시면 같이 들어보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단 그 니나와 마르그레트의 대화에서 슈타인이 어떤 남자였는지가 나왔죠. 거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많은 분들은 음, 저도 처음에 그랬지만 슈타인은 남자를 쉽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정말 찌질의 화신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남자인데 어찌 보면 그만큼 누군가에 대해서 강하게 생각하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자기 일생을 바쳐서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라 생각합니다. 단순히 어떤 육체적 관계, 어떤 결혼 생활 이런 거에 매몰되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진정으로 그 자기가 사랑하는 갈망하는 대상을 계속해서 관찰할 수 있다는 것. 네. 어쩌면 좀 섬뜩하기도 하죠. 근데 다행히 이제 니나는 그 슈타인의 그런 관심을 싫어하진 않았습니다. 저 사람 왜 저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니나는 슈타인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스토킹이라는 범죄가 아닌 거죠. 만약에 그 니나가 이해를 못했다면 그쵸? 요즘 같았으면은 경찰서에서 형을 살았을 수도 있죠. 어찌 보면 그거는 이제 슈타인에게서 다행이면서도 불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니나가 슈타인의 행동을 그냥 이해해줬다는 거. 사실 뭐 이해하고 말고도 없죠. 어차피 그냥 자기 혼자 뭐 딱히 뭐 니나를 계속 찾아가서 괴롭힌다기보다는 자기 혼자 니나를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어쨌거나 니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그냥 뭐 그랬구나. 네. 딱히 놀라지 않습니다. 사실 이제 니나라는 인물을 책을 읽으시면 더 알게 되겠지만 그렇게 그런 거에 감정적 영향을 받고 일일비하고 이런 인물은 아니에요. 그냥 그 생 자체에 대해서 끊임없이 탐구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슈타인의 그런 행동조차 그러니까 행동을 이해 못했을지언정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냥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는구나 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을 뿐이죠. 그쵸? 물론 제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저는 그렇게 봤어요. 이제 그 슈타인에 대해서 약간 폄하하는 그런 말을 막 하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니나가 나는 일생 동안 한 번도 정말로 사랑하지 않았어. 한 번도 진짜가 아니었어. 나는 한 번도 한 남자 때문에 정말로 불행하지 않았어. 나는 사랑한다는 게 무엇인지를 몰랐어. 그러나 지금은 그걸 알고 있어. 나는 아무 대답도 안 했다. 니나가 아까보다도 더 낮은 소리로 말을 잃을 때까지 나는 숨을 죽이고 있었다. 끔찍한 일이야. 네. 여기서 나는 그 마르그레트죠. 언니고 끔찍한 일이야 라고 말한 거는 니나입니다. 그러니까 니나는 지금 사랑한다는 게 뭔지 몰랐다. 한 번도 사랑한 적이 없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걸 알고 있어. 끔찍한 일이야. 여기서 그걸 알고 있다는 거의 대상이 저는 처음에 슈타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슈타인이 이제 죽은 다음에 자기가 쓴 일기나 편지 같은 걸 모아서 보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서 슈타인을 비록 좀 안 좋게 말했을지언정 니나가 슈타인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걸 알고 있어 하면서 끔찍한 일이라고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참 잘 읽어야 돼요. 그죠? 예, 흔히 속독이라고 해서 문학 작품을 빠르게 읽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되게 곱씹으면서 많이 읽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글도 많이 모은 거죠. 좋은 글귀를. 곱씹으면서 읽는 게 한 권을 읽더라도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뭐 세계 문학 100권 읽었다 이거보다도 물론 그것도 양도 중요하긴 하지만 10권을 읽더라도 좀 더 깊게 음미하고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여기서 그러나 지금 그걸 알고 있어. 끔찍한 일이야. 라고 니나가 말한 대상은 또 다른 남자입니다. 슈타인이 아니에요. 지금 니나를 고민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고뇌 속에서 몸부림치게 하는 그 인물은 다른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니나와 언니가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게끔 니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남자는 따로 있습니다. 덕분에 우리 독자는 마르그레트의 눈을 빌려서 니나라는 인물을 좀 더 알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르그레트와 니나는 되게 소원했습니다. 십몇 년간 만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처음 시작 부분이었던 자매는 서로를 전부 알던가 아니면 완전히 모른다 이 부분이 곧 마르그레트이기도 하면서 저는 우리 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마르그레트도 니나의 어떤 몰랐던 일면을 보면서 놀라는 거고 독자도 마르그레트의 눈을 빌려서 계속해서 니나라는 사람에 대해 알아가는 거죠. 네. 아무튼 니나는 지금 되게 끔찍한 기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언니를 불러서 심정적 위로를 받고 싶어 한 거죠. 친하지 않음에도. 말했듯이 니나는 슈타인에 대해서 이제 지나간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막 결핍이라든가 막 어떤 애착을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누나는 슈타인이라는 인물이 궁금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계속 읽으려고 하는데 일기나든지 편지를 읽으려고 하는데 니나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 자기 문제도 되게 복잡하죠. 슈타인이 아닌 다른 남자 때문에 머리가 복잡한데 이 언니가 자꾸 슈타인 걸 읽는다고 하니까 읽던지 말던지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서 이제 언니가 계속 읽으니까 지금 마르그레트가 니나한테 얘기를 하죠. 너한테 흥미가 있을 대목이 나오니까 그게 내가 아마 죽을 것이라는 것을 너에게 말한 것에 관한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니나가 그래 하고 니나는 갑자기 탐욕스러운 생기를 띠면서 말했다. 그래 그걸 읽어줘. 죽음은 사랑보다 흥미 있으니까. 아까 사랑 이야기에서는 별로 시큰둥하더니 죽을 것이라는 걸 너에게 말한 것에 관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슈타인이 의사랬죠. 니나가 어떤 병에 걸렸었던 적이 있는데 그거에 관해서 이제 슈타인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나가 죽음은 사랑보다 흥미가 있으니까 탐욕스러운 생기를 띠면서 말했다고 해요. 니나의 생각은 죽음은
또 삶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과 삶이 다른 게 아니라, 그래서 항상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예. 좀 의외인가요? 저는 이 생각에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죽음도 삶의 커다란 한 부분이다 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사랑보다 흥미가 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죠. 근데 그 죽음에 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니까 언니가, 또 언니들은 동생이 그런 모습 보이면 가만히 안 두죠. 좀 싫어하는 기색을 하면서 혼내려고 합니다. 좀 안 좋은 말을 하려고 하니까 니나가 이렇게 얘기해요. 언니 눈치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한두 번은 그걸 시도해 보았고 한 번은 거의 성공했었어. 그렇지만 나는 그게 실패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어. 단념하거나 또는 절망한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무한히 행복할 때만 죽어도 좋은 것인지도 몰라. 그럼에도 덧붙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비겁한 일일 거야. 자, 여기서 그걸 시도했다는 건 자살이죠. 지금까지 한두 번은 자살을 시도해 보았고 한 번은 거의 성공했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게 실패한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있다. 단념하거나 절망한다고 해서 자살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야. 우리는 무한히 행복할 때만 죽어도 좋은 것인지도 몰라.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비겁한 일일 거야.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부정하지도 않지만 뭐 전부 긍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무한히 행복할 땐 죽어도 좋지도 몰라 라고 얘기하면서도 근데 좀 비겁한 일일 것 같아. 제가 아까 비겁과 약함에 대해서 작가가 얘기한 부분을 말씀드렸죠. 슈타인이 그러잖아요. 자기는 비겁한 게 아니라 약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그 얘기가 적용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말했듯이 비겁은 내가 할 수 있음에도 안 하는 거죠. 능력이 있는데도 안 하는 거. 근데 약함은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슈타인의 경우에서.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니나가 비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러니까 죽음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를 자기가 선택하는 자살의 경우에는 비겁한 거다. 그러니까 살 수 있는 어떤 살 능력이 있음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비겁한 것일 거다. 죽는 거는 그쵸? 살 수 있음에도 죽는 거는 비겁할 것이다. 이제 그 아까 니나가 관심을 보였던 니나가 죽음을 선고받을 뻔했던 그 병에 걸렸을 때 일기를 슈타인의 일기를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면서 니나가 과거에 어렸을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거가 드러나죠. 이제 니나가 슈타인이 의사랬잖아요. 자기 진찰을 왔는데 니나는 이 슈타인이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얼마 오랫동안 사지 못하는데 그 사실을 자기에게 숨기고 있다라고 생각해서 슈타인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에게 죽음을 알려달라. 그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죽음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단 한 번밖에 체험하지 못하는데 왜 의식 없이 받아들여야 해요? 마치 도살당하기 전에 머리를 얻어맞는 짐승과도 같이. 나는 깨어있고 싶어요. 나는 그것을 알고 싶어요. 죽음은 굉장한 것일 거예요. 멋질 거예요. 뭐 이거 어릴 때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어 이거는 죽고 싶어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죽음도 삶의 일부라고 생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느끼는 거죠. 그렇죠? 나중에 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여기만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되게
위험한 생각이다. 건방지다. 어린 것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니나는 어릴 때 니나는 죽음 자체에 대해서도 내가 아는 게 중요하다. 내가 의식하지 못한 순간에 죽는 거는 올바른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슈타인은 니나의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죽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니나의 말처럼 그들에게 무엇이 닥쳐올지를 보는 것을 막는 타격을 머리에 받고 죽음에 의해서 정복당했다. 니나의 죽음은 그것들과는 다른 것이었다. 그 여자의 죽음은 멋질 것이고 그 여자는 자기의 죽음을 멋지게 형성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그 여자에게서 믿을 수 있다. 슈타인은 이미 니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범상치 않다. 내 삶에 그녀가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니나에 대해서 아주 세밀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였던 니나를 처음 봤을 때, 이 슈타인이 니나를 처음 본 순간이죠. 그때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니나에 대해서 강한 매력을 느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거죠. 그 여자의 죽음은 멋질 것이고 그 여자는 자기의 죽음을 멋지게 형성할 것이다. 나는 그것을 그 여자에게서 믿을 수 있다. 이제 이건 슈타인의 생각이었고 니나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기 전에 예, 여러분들 무슨 저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채팅에다 써주시면 됩니다. 다르게 생각하는 거라든지 그런 게 있다면요.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보충하고 싶은 말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써주시면 돼요. 좀 띄어쓸게요. 좀 길죠? 중략을 했으면 좀 깁니다. 자, 읽어볼게요. 나는 종종 죽음을 꿈꿉니다. 마치 목을 졸리고 찢기고 짓눌리우는 것 같은 기분이었으나 그건 일순간뿐이었고 그 다음에 온 것은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자기가 꿈꾸는 죽음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무한의 감각을 느꼈다고 얘기하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무한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난 후에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애써서 일으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하는 육체를 가졌다는 것이 언제나 한계뿐이고 육체적인 이런 생을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나는 죽고 싶은 거예요. 사는 것보다. 여기에 사는 것보다 훨씬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요. 공부하고 먹고 자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게 뭐예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사람은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고 마치 그것에 의의가 있는 것처럼 스스로 타이르는 거예요. 멋진 순간이 우리들의 생에 있다는 것을 나는 책을 읽어서 알고 있어요. 사랑을 하거나 아이를 낳거나 어떤 진리를 발견한 순간이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건 다 지속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만 조금만 맛보기로 구경만 하고는 다시 뺏기고 맙니다. 그건 절대로 나에게는 충분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죽고 싶어요. 어린 소녀가 얘기하기에는 좀 건방지죠. 근데 단순히 건방지다고 치부할 게 아니라 여기 담긴 메시지를 좀 잘 파악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고 있냐, 그 유한성과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냐가 곧 그 문학작품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죽음에 대한 이 젊은 니나의 생각, 이제 곧 루이제 린저의 생각이죠. 이 생각은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니나는 나는 죽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정말 죽고 싶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 지속하지 않을 바에는 죽고 싶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맛보기로 구경만 하고 다시 뺏기고 말 거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런 나에게 충분하지 않으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나는 삶을 충분하게 살고 싶고 계속해서 자기가 갖고 있고 싶고 계속해서 지속할 만한 것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런 게 있다면 죽고 싶지 않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한계뿐이고 육체적인 이런 생을 어떻게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라는 말을 보면 알겠지만 한계를 항상 넘고 육체에 구애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습니다. 네. 단순히 죽음을 동경하는 멋모르는 소녀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공부하고 먹고 자고 직업을 갖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그것만으론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이 니나가 죽음을 꿈꾸고 죽음에 대해 동경을 가지는 이유는 아까 말했듯이 저는 그 가정 환경을 잘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니나와 니나 그 언니의 부모는 그쵸? 공부도 많이 한 분이고요. 또 먹고 자고 당연하죠. 또 직업도 좋은 직업 갖고 있고요. 결혼도 했고 아이도 2명이나 낳았죠. 하지만 그들은 결코 그 인생을 온전히 즐기면서 향유하면서 살고 있지 않다고 니나는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현하고 있는 삶의 가치가 불완전하고 부족하다고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책에서 읽었던 멋진 순간은 그건 어떤 자기가 직접 경험한 게 아니고 책에서나마 존재하고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밖에 없는 상태니까 또 심지어 그것은 영속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럴 바에는 죽음으로 가고 싶다. 근데 여기서 니나가 생각하는 죽음은 무한이죠, 무한. 육체의 한계를 벗어나고 무한한 어떤 평온한 심리 상태에 빠지는 거. 그렇죠? 네. 아무튼 저는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되게 주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죠? 뭐 이거에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 니나라는 그러니까 지금 니나가 아니라 나이 든 니나가 아니라 젊었을 때 어린 니나는 이렇게 생각했구나. 그럼 그 이유는 뭘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소설의 매력이 그거죠. 결코 답을 내려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저는 어떤 문학 작품이든 간에 정답을 내려주려는 작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거는 사회에서 그쵸? 다양한 가치에 충돌할 때 어떤 답을 내야 할 때 혹은 주장을 해야 할 때 그 들리는 목소리들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적어도 문학작품은 직접적으로 어떤 가치에 대해서 정답을 내리는 행위는 결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 슈타인은 이 이야기를 젊은 니나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타인은 이렇게 말해요. 그 여자의 죽음에 대한 동경은 호기심이다. 형이상학적 호기심이다. 그것은 그 여자의 활기에 대담성과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죽음까지도, 그 여자는 생의 일부인 죽음까지도 체험하겠다는 욕망에서 나온 것이다. 이 호기심은 경박에 인접해 있다. 내 생각으로는 그 여자는 이 경박을 비싸게 보상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만 할 것 같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슈타인은 어린 놈이 뭘 알아 더 살아봐 이런 내용을 이렇게 멋있게 표현한 거예요.
이 호기심은 경박에 인접해 있다. 내 생각으로는 그 여자는 이 경박을 비싸게 보상하기 위해서 더 살아야만 할 것 같다. 그쵸? 그러니까 니나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죽음에 대해서 동경을 갖고 있는 인물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어린 니나요. 그래서 자기의 삶이 불만족스러우니까 혹은 자기가 예상하고 있는 삶의 단편들이 불완전하다는 거를 예상하니까 차라리 죽음의 감각이 무한하고 좋다면 그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겠다 이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슈타인은 간파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쵸? 되게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쵸? 니나는 그 자기가 아플 때 죽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죽을 줄 알았다고 얘기를 해요. 정확히 말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았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병에 걸려서 얼마 못 살 줄 알았는데 나으니까 이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마치 귀신이 붙은 것 같이 열심히 배웠어. 죽음이 나를 가져가려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생애 편으로 돌아섰던 거야. 그런데 산다는 건 그 당시에 나에게 있어서 아는 것, 무섭게 많이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에 파고드는 것이었어.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삶의 일부인 죽음이었을지언정 죽음의 기본적인 속성은 삶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죠. 어쨌거나 죽음의 기로에서 삶의 울타리 안으로 다시 던져지니까 니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 나를 가져가려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나는 생애 편으로 돌아섰던 거야. 그런데 산다는 건 그 당시에 나에게 있어서 아는 것, 무섭게 많이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에 파고드는 것이었어.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렇게요. 죽음에서의 삶으로의 인식 전환이 되게 극적으로 일어났죠. 사실 감동했습니다. 그쵸? 아직 이 소설이 총 350페이지 좀 넘는 소설인데 번역본으로 50페이지밖에 안 됐는데 정말 인생에 대해 통찰이 담긴 주옥 같은 글들이 많이 나왔어요. 무섭게 많이 아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모든 것에 파고드는 것이었어. 그 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어린 니나가 이랬는데 과연 저는 이걸 제대로 하고 있나 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나는 과연 지금 무섭게 많이 알려고 하는가? 무섭게 많이 생각하려고 하는가? 모든 것에 파고들고 있나? 밤이니까 좀 감상적이 되는 것 같죠? 근데 문학을 읽을 때는 감상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제 슈타인은 니나의 병을 치료하면서 이제 니나에 대해 매력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니나의 사진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좋아하는 여자 생기면은 그분의 사진 갖고 싶어 하잖아요. 뭐 좋아하는 남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남자나 좋아하는 여자가 생기면 그 상대의 사진을 갖고 싶은데 슈타인도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그 표현을 우리는 되게 진부한 말, 난 사랑 노래 가사나 그런데 등장할 법한 말로밖에 표현을 못할 것 같은데, 슈타인은 물론 루이지에 인정했지만 너무나 아름다운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단순히 어떤 그 수사적인 아름다움 때문에 이 부분은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떤지 한번 보세요. 만약 내가 니나의 사진을 가진다면 니나를 내 곁에 마술로 불러올 것이 가능할는지도 모른다.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을 것인가. 내 이성은 매일매일 암초에 부딪히고 파산하고 있다. 이처럼 해서 나는 자연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나를 괴롭히고 어쩔 수 없이 강대한 힘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네. 만약 내가 니나의 사진을 가진다면 니나를 내 곁에 마술로 불러올 것이 가능할지도 모른다. 나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것일까? 내 이성은 매일매일 암초에 부딪히고 파산하고 있다. 이처럼 해서 나는 자연에게 세금을 바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는 그렇지 않다면 나를 괴롭히고 어쩔 수 없이 강대한 힘으로 유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냥 사랑에 빠진 남자가 쓸 수 있는 아름다운 표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슈타인은 이런 멋진 말과는 다르게 행동 자체는 이 슈타인의 말처럼 강한 힘을 가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떤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을 써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병을 치료해주면서 니나와 만남을 가졌던 슈타인은 니나와 이제 잠깐 떨어지게 되죠. 그쵸? 뭐 의사와 환자의 관계인데 매일 보는 건 좀 웃기잖아요. 병이 나았는데 뭐 니나가 슈타인을 첫눈에 사랑에 빠져가지고 계속 만나고 싶어 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제 슈타인은 니나에게 편지를 써보려고 합니다. 물론 보내진 않아요. 보내지 않는데 편지를 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니나는 지금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슈타인이 자기에게 썼던 편지를 보면서 웃죠. 그렇죠? 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까요? 조금 띄어쓰기 할게요. 보기 편하시게. 당신은 매우 젊습니다. 그러나 당신과의 대화는 나에게 당신의 정신이 당신의 연령보다 훨씬 앞서 있으며 당신의 마음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 만큼 당신에게 낯설고 이상한 점까지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크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우리들이 처음 만난 이래 나는 당신이 나의 생과 갈라놓을 수 없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의 이생에 새로운 방향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내 본질에 있는 두꺼운 굳어진 층을 융해시켰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좋은 일을 베풀고도 그걸 모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당신은 당신의 일을 끝마치지를 않으셨습니다.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마치 숨쉬는 공기같이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을 찾기 위해 나는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당신을 꼭 만나야겠습니다. 부디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부디 나에게 오시거나 한 줄이라도 좋으니까 글을 써주십시오. 내 생명은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아직 2단계에서는 슈타인이 그 니나를 어떤 삶의 상징으로서 갈구한다기보다는 그냥 어떤 매력적인 여성, 뭔가 자기와는 다른 삶의 속성을 가진 매력적인 여성으로만 보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딱히 내용적인 거라기보다는
그 표현에 있어서 아름답기 때문에 제가 남겨놓은 것 같긴 하지만 내 생명은 당신 수중에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표현이죠. 아마 이거를 상대로부터 받는 사람은 그게 남자든 여자든 간에 되게 무겁다고 느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슈타인은 이 편지를 붙이지 못하고 본인이 갖고 있던 거죠. 그러니까 슈타인과 니나는 환자와 의사 관계였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많이 났죠. 그래서 하지만 당신의 정신 연령은 매우 높기 때문에 나랑 잘 만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이 표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당신은 나의 이생에 새로운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슈타인은 그 이전까지는 되게 일상의 어떤 루틴, 계속 반복되는 삶을 아무런 의심과 회의 없이 계속 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니나가 딱 나타남으로써 의심하고 회의하고 삶의 결핍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표현을 쓰게 된 것 같습니다. 나의 이생에 새로운 방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새로운 방향을 주었고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의 방향은 당신으로 인한 것이니 내 삶은 당신의 수중에 있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무겁지만 섣불리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아름다운 표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슈타인은 결혼하거나 뭐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고 자기 동생인 헬레네라는 동생과 같이 삽니다. 헬레네는 별다른 중요한 대사는 아니에요. 그냥 일상적인 대사. 그 오빠와의 대화만 몇 번 나오고 행동으로서 묘사가 많이 되는데 니나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이 여자가 어쨌거나 자기가 가족이지만 사랑하고 있는 오빠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브라더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자기 오빠가 대단하다. 뭐 이렇게. 한국으로 치면 시누이죠. 이 시누이가 니나를 굉장히 탐탁치 않아 합니다. 니나도 그걸 알고 있어요. 이 여자가 나를 싫어한다고. 아무튼 이 슈타인은 그 헬레네가 가정일 같은 걸 다 해주고 슈타인은 이제 의사니까 공부하고 환자들 보고 이런 데 집중해야 되죠. 그러니까 헬레네는 마치 슈타인의 부인처럼 같이 삽니다. 물론 그 잠자리를 같이 한다는 건 아니고요. 일상적인 측면에서 집안일 해주고 음식 해주고 그런 거요. 그러니까 이 슈타인은 나중에 니나를 몰래 만나러 가고 여행을 몰래 가고 싶어도 헬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좀 어찌 보면 왜 동생한테 이렇게까지 하나 싶기도 하지만 네. 마치 부인과 오랫동안 산 중년 남성이 부인